상상해 보시죠. 아침에 주식 계좌를 딱 열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내가 산 기업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어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네요. 그쵸. 게다가 시장에는 막 이게 작전주다, 실체가 아예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파다한 상황인 거죠. 네, 공포 그 자체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 회사 망해가는구나, 당장 도망쳐야겠다, 이런 걸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막 폭락하던 바로 그 30일 동안 이 회사가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계약을 확정 지었다면 어떨까요? 네, 심지어 60%라는 경이로운 영업 이익률을 증명해냈다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삼천당 제약에 제기된 10가지 의혹과 진실, 그 제2편을 준비했습니다. 주가가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 진짜 비즈니스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 오늘 남은 5가지 의혹의 이면을 철저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네, 지난 1편에서 우리가 여러 비판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짚어냈던 핵심적인 패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형식적인 흠결을 가지고 본질을 깎아내리는 거요? 정확합니다. 형식의 흠결을 본질적인 결함으로 막 부풀리는 문법이었죠. 그러니까 서류 작업이 늦어지면 저 회사 기술은 가짜다 이렇게 단정짓는 식이요. 맞아요. 비약이 엄청 심했죠. 네, 오늘 다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폭락이라던가 좀 낯선 특허 명의, 그리고 엉망이었던 간담회, 또 관계자의 과거 이력이나 캐나다 현지 매출 숫자 논란, 이런 것들도 다 정확히 같은 프레임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흠결들을 사후에 명백하게 확인된 팩트 데이터들하고 정면으로 한번 충돌시켜 볼 겁니다. 좋습니다. 팩트와 프레임의 충돌 벌써 흥미로운데요. 근데 저는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주식시장은 결국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틀릴 리가 없다고들 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믿죠. 회사가 정말 멀쩡하고 그 계약들이 다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한 달 만에 주가가 수직 낙하를 한 겁니까? 아주 예리하고 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가격이 곧 가치라고 믿는 시장의 직관을 딱 찌르셨네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계바늘을 2026년 3월 말에서 4월 사이로 정확히 돌려봐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쪼개서 한번 보죠. 네. 3월 25일에 이 회사 주가는 무려 111만 5천 원을 찍으면서 시가총액 1위에 오릅니다. 엄청났죠, 그때. 그런데 단 6일 뒤인 3월 31일에 하한가인 82만 9천 원으로 추락을 하고요. 4월 21일에는 무려 47만 5천 원대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111만 원에서 47만 원이라니 이건 뭐 그냥 하락이 아니라 패닉셀링이잖아요. 맞습니다. 패닉이었죠.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세 가지 방아쇠가 거의 동시에 당겨졌습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로 미국 파트너사와의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이 상상하던 어마어마한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쫙 퍼졌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한 익명 블로거가 이른바 작전주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포를 부추겼고요. 타이밍이 참 안 좋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자체의 실체를 검증하라는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 얽히면서 4월 21일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라는 철퇴를 맞았고 언론의 집중포화가 시작된 거죠.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 악재들이 겹치면 당연히 도망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그 공포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감정과 현실을 분리한다고요? 네,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주가를 막 내던지던 바로 그 시기에 과연 회사 내부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걸 봐야 하거든요. 무슨 일 있었나요? 3월 30일에는 미국 파트너사와의 계약에 따른 1,509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이 확정됐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마일스톤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냥 앞으로 좀 잘하면 돈 주겠다 이런 약속인가요? 아니면 당장 회계장부에 꽂히는 현금인가요? 아주 주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 마일스톤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신약이나 바이오시뮬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임상 단계 통과나 규제기관 허가 같은 사전에 합의한 명확한 이정표를 달성했을 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단계별 기술료거든요.
그러니까 1,50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근거가 법적으로 완전 확정되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월 8일에는 대만 시장 등록이 완료됐고 4월 14일에는 특허 직접 양수도 계약을 맺었고요. 엄청 바쁘게 돌아갔네요. 실제 사업의 펀더멘털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가랑 펩트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다룰 의혹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많은 기사들이 주가가 반토막 났으니까 이 회사의 사업 실체도 완전히 붕괴된 거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았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 진행 상황을 보면 실체가 붕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회사의 비즈니스가 튼튼한지 보려면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봐야 하거든요. 숫자를 봐야죠. 네, 2025년 실적을 열어보면 진실이 딱 보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연결 기준 매출 2,318억 원, 영업이익 8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캐나다 단일 시장의 성적표예요. 캐나다요? 어떻길래요? 캐나다에서 매출 97억 원을 올렸는데 여기서 낸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57억 원입니다. 네. 잠깐만요. 영업이익이 57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60%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60%입니다. 아니 무슨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공장 돌리는 제조업 기반인 제약사가 어떻게 그런 마진을 남길 수가 있죠? 솔직히 숫자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데요?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워낙 비현실적인 숫자니까요. 하지만 이 60%라는 숫자는 이 회사의 독특한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지표입니다. 독특한 구조요. 네, 이 회사는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1,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1,400억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 비용 감당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 거대한 개발비하고 설비 투자 비용을 장부상에서 이미 거의 다 털어냈어요. 아, 빚을 다 갚은 상태라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초기 막대한 공사비 상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약을 팔기 시작하니까 팔 때마다 고스란히 엄청난 이익으로 남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다 지어놓은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비용만 걷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비판 기사들을 보면요. 실적도 없이 주가만 오르다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셀리버리 같은 회사들이랑 이 회사를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막 똑같이 취급하던데요. 그건 자전거가 넘어지는 모습이랑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둘을 같은 교통수단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자전거와 비행기요? 체급이 다르다는 거군요. 완전히 다르죠. 셀리버리는 기술 이전 성과를 단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제로였어요. 네. 반면에 이 회사는 방금 말씀드린 캐나다의 60% 이익률을 실제로 장부에 찍어냈잖아요. 게다가 한국, 일본, 캐나다, 유럽이라는 세계 4대 시장에서 당국 허가까지 받아낸 기업입니다. 본질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급락했던 주가는 어떻게 설명해야죠? 이걸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 볼까요? 1년 전에 23만 원이던 주가가 11만 원까지 5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엔진이 한계치까지 과열된 상태였던 거죠. 그 과열된 엔진 위에 공시지연이나 커뮤니케이션 실수 같은 차가운 물이 확 끼얹어지니까 엔진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특유의 극단적인 변동성이지 회사가 기술을 속였거나 망해간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과열된 엔진이 식는 과정이었다. 아주 와닿는 비유입니다. 근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점 있나요? 제가 특허청 데이터를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아일리아 바이오 시멜러 특허 명의가 이 회사가 아니라 웬 대만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서밋 바이오테크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내 집인데 등기부등본에 남의 이름이 적혀있는 셈 아닌가요? 이거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이용한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권리도 없다. 기사들의 논리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의심이 되죠. 하지만 글로벌 제약산업의 특허 실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글로벌 빅파마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 특허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그냥 변호사들이 감시하는 거 아닌가요?
소송걸 준비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법률팀이 알고리즘을 돌려가면서 전 세계 특허청에 등록되는 경쟁사들의 이름하고 성분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와, 24시간이요? 왜? 레이더망을 엄청 촘촘하게 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이죠? 자기 이름 수행사인 대만 서밋 바이오테크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한 겁니다. 아, 자기 이름 숨기려고요? 그렇죠. 빅파마들의 그 살벌한 감시 레이더를 피해서 무사히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이른바 스텔스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아, 전략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텔스라도 명의가 남한테 넘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 대만 회사가 이거 우리 특허야 하고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권리를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계약서의 힘입니다. IT 회사들이 외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맡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발주처가 비용을 대고 외부 업체가 코딩을 하잖아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완성된 결과물의 모든 상업적, 법적 권리는 돈을 지불한 발주처에 영구 귀속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아, 돈을 댔으니까 권리는 발주처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2018년에 이 회사도 서밋 바이오테크하고 정확히 이런 표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하고 위험은 발주처가 지고 모든 권리도 발주처가 갖는 아주 완벽한 구조였죠. 그렇군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4월 14일에 이 특허를 직접 회사 명의로 가져오는 양수도 계약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 결국 스텔스 비행을 끝내고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명의가 다르니까 권리가 없다는 프레임은 완전히 깨진 셈이네요. 네, 전제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특허권이 진짜라고 해도요. 저는 4월 6일 기자간담회 이야기 들으면 실드가 안 쳐집니다. 아, 그 간담회 건요? 네. 아니, 회제 대표가 나와서 확신을 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외부 자문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우왕좌왕했다면서요. 솔직히 제 돈이 1억쯤 들어갔다면 그 간담회 현장 분위기 보고 당장 주식 던졌을 겁니다. 기술에 자신이 없으니까 남을 세운 거 아닙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답답한 심정 100% 이해합니다. 회사 측의 행사 운영은 명백히 미숙했고요.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심어줬습니다. 너무 미숙했죠, 진짜. 네, 회사가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죠? 비판 기사들은 운영이 엉망이었다는 그 팩트를 슬쩍 비틀어서 봐라,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기술 실체가 아예 가짜다. 이렇게 치명적인 거짓으로 연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발표를 못하는 거랑 기술이 없는 건 다르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기술이 진짜라는 건 대체 어떻게 증명합니까? 말솜씨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 증명은 불과 2주 뒤인 4월 21일 2차 간담회에서 바로 이뤄졌습니다. 2차 간담회요. 거기선 달랐나요? 네, 회사는 유럽의약품청, 즉 EMA와 미국 FDA 등 깜깜하기로 소문난 글로벌 규제기관에 제출한 것과 완전 동일한 수준의 로우 데이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바로 PK와 BE 데이터였죠. 다시 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PK와 BE. 이게 규제기관을 단번에 설득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데이터인가요?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약동학이라고 불리는 PK는 약을 먹었을 때 그 성분이 우리 몸속 피를 타고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아, 몸속에서의 지도요? 네, 그리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뜻하는 BE는 새로 만든 시밀러 약이 오리지널 약이랑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똑같이 안전하고 또 똑같이 효능을 낸다는 걸 증명하는 쌍둥이 검사 같은 거고요. 아하, 쌍둥이 검사.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말을 좀 더듬었다고 해서 FDA나 EMA에 제출되는 저 엄청난 과학적 수치들이 갑자기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데이터는 그대로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외부 인사가 자문을 맡는 건 사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핵심은 누가 마이크를 잡았느냐가 아니라 글로벌 규제기관 책상 위에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 있느냐입니다. 아, 결국 심리적 불안감을 기술적인 사기극으로 막 과장했던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공격수들의 프레임이 또 아주 흥미롭게 바뀝니다. 네, 사람 공격으로 넘어가죠. 맞아요. 기술로 안 되니까 이제 사람 과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발명자 중 한 명인 허장산 대표가
과거 대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 전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와, 이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회사 이미지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네, 대중의 심리를 흔드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수법이 그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자극적인 사람 이야기로 확 둔갑시키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가 자극적이긴 하죠. 허장산 대표가 2017년에 삼천당 제약하고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으로 대만에서 내부자고래 유죄 판결을 받은 건 팩트가 맞습니다. 아, 전과가 있는 건 팩트네요. 그럼 그 사람이 맺은 계약도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뇌관이 되는 건가요? 법적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기업 간의 거래, 즉 B2B 계약은 자연인 개인의 도덕성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법이든 대만법이든 파트너사 임원이 과거에 개인적인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2018년에 양사가 합법적으로 맺은 수백억 원대 연구용역 계약서의 효력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진 않습니다. 아, 계약은 법인 대 법인이니까요. 맞습니다. 사업의 권리를 지켜주는 건 개인의 전과 기록이 아니라 유효하게 날인든 계약서와 특허청의 등록부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4일에 명의 이전 절차까지 밟으면서 그 임무를 꼬투리 삼아 사업 전체를 흔들려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가 탔다고 해서 그 택시의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셨던 마지막 의혹, 바로 캐나다 매출 숫자의 미스테리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네, 숫자 논란이죠. 캐나다에서 제약사로 올린 매출은 97억 원인데 정작 현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된 금액은 38억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사 점유율이 80%대라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1.6%더라. 이거 전형적인 장부 부풀리기, 숫자 장난 아닙니까?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그렇게 착각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류와 유통의 기초적인 시차를 악용한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유통시차라고요? 네, 기사 본문들도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썼을 겁니다. 제약사 매출인 97억 원은 제약사가 아포텍스 같은 대형 도매 유통사의 물건을 딱 넘기고 돈을 받은 셀인, 즉 제약사 출고 금액입니다. 아, 셀인. 도매상한테 넘긴 돈이군요. 반면에 38억 원은 최종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셀아웃 금액이죠. 파는 시점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97억 원어치나 넘겼는데 38억 원어치만 팔렸으면 악성 재고가 막 쌓인 거 아닙니까? 캐나다라는 나라의 물리적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캐나다 엄청 넓죠. 동네에 초대형 이마트가 새로 딱 오픈한다고 가정해보죠. 첫 손님이 카트를 끌고 들어오기도 전에 마트 측은 전국 물류 창고랑 매장 진열대를 상품으로 꽉꽉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물건이 있어야 파니까요. 캐나다처럼 거대한 영토에서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의 수천 개 병원과 약국에 약을 미리 쫙 깔아두는 작업. 이것을 제약산업에서는 채널필이라고 부릅니다. 아, 물건이 팔리기 전에 매대부터 채우는 필수적인 초기 세팅이군요. 맞습니다. 런칭 초기에는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셀인 금액이 환자에게 쓰이는 셀아웃을 압도적으로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네요. 이건 전 세계 제약 유통의 상식이자 산업 표준이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시차를 두고 막 장부 조작이니 악성 재고니 몰아가는 건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점유율 1.6%라는 초라한 숫자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는 8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장난이죠? 1.6%라는 숫자는 값비싼 오리지널 약까지 전부 포함한 전체 아일리아 시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직 시밀러 런칭 초기니까 당연히 그 전체 파이에서는 작아 보이죠. 아, 분모가 너무 컸군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지표는 오리지널과 경쟁하기 위해 나온 캐나다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시밀러 시장 안에서는 어떤가요? 그 시장 안에서 이 제품은 무려 85.1%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위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글로벌 매출이 최근 꺾이고 있다고 기사들이 조롱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비싼 오리지널의 시대가 저물고 시밀러 기업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징후인 셈입니다.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결국 하나하나 해체해보니까 10가지 의혹 모두 시간 차이나 운영의 미숙함이라는 이런 작은 흠집을 침소봉대에서 회사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공포 영화로 막 편집해낸 것이었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미래로 옮겨보겠습니다.
팩트 기반의 구조를 이해한 우리 청취자와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와 변수들을 주로 체크해야 할까요? 회사가 겪었던 진통과 현재의 팩트를 종합해 볼 때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딱 압축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시장 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파트너사와의 본계약이 딱 가동되는 겁니다. 10년간 약 15조 원 규모라는 거대한 물량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이 회사는 단순히 약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제약사로 체급 자체가 바뀝니다. 와, 15조면 진짜 체급이 다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방어적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허가 일정이 예상보다 조금 밀리거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죠. 단기적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의 조정은 피할 수 없겠죠. 그럴 땐 좀 흔들리겠네요. 하지만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내년도 물량만 75만 병을 확정 주문받은 상태입니다. 이 튼튼한 매출이 흔들리는 주가를 방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혀 다른 파이프라인, 바로 경구용 인슐린 임상 결과 관련 시나리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안과 질환약인 아일리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당뇨약이 나오나요? 투자자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회사가 2026년 연내에 임상 1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경구용 인슐린, 즉 주사 대신 먹는 당뇨약은 만약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당뇨 시장을 뒤집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먹는 인슐린이면 진짜 대박이긴 하죠. 하지만 신약 임상인 만큼 실패하거나 지연될 확률도 언제나 열려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당뇨약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본업과는 철저히 독립된 변수란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당뇨약 결과 때문에 본업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른쪽 날개가 조금 다쳤다고 해서 왼쪽 날개까지 꺾인 것은 아니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도 뼈아픈 숙제가 있습니다. 과거 공시양식의 오해나 간담회에서의 소통 원서는 분명히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이 부서진 신뢰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특허 명의 이전, 규제기관 데이터 제출, 현지 런칭 같은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팩트를 꾸준히 그리고 투명하게 시장에 증명할 때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잃기는 쉬워도 쌓기는 참 어렵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딥다이브였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이 좀 방대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요약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팩트의 이면에는 참 중요한 통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알고리즘은 복잡한 구조와 기술적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과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퍼뜨립니다. 사실 그게 더 잘 팔리니까요. 서류상의 시차나 행사 운영의 아주 작은 실수가 알고리즘을 타고 사업의 붕괴라는 공포로 번역되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죠. 팩트가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말은 세상을 반바퀴 돈다는 말이 지금의 주식시장처럼 잘 어울리는 곳도 없습니다. 비판 보도 중에도 분명 새겨 들어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들이 오직 가장 파국적인 결론을 향해서만 의도적으로 배열될 때 우리는 감정을 다 끄고 구조의 시차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첫째, 주가 급락은 시장의 패닉이었을 뿐 같은 시기 회사는 막대한 마일스톤 확정과 60% 영업이익률이라는 실적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특허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권은 별개이며 우왕좌왕했던 간담회 분위기와 별개로 글로벌 규제 당국에는 완벽한 PK/BE 데이터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인물의 과거 이력이 유효한 법적 계약을 깨지 못하며 캐나다의 처방액 시차는 초기 물류망 세팅을 위한 자연스러운 유통현상일 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맥락입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네요.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소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콘인사이트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